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5살에 동갑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26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저희 둘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여름 휴가를 맞아 친구와 시간을 맞춰서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타지에서 한국 사람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급속도로 친해졌고요. 한국 와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저희는 소소하게 잘 사귀고 있었는데요. 사귄 지 몇 달밖에 안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영아, 사실 우리 아빠가 많이 아프셔. 몇 년 전부터 암으로 고생하시고 계시거든. 수술도 몇 차례 받아서 위기를 넘겨왔는데 이제는 버티기가 힘드신 것 같아. 어머, 정말? 그렇게 안 좋으셔? 자기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마음의 준비라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의사는 몇 개월 예상한대. 길면 6달, 짧으면 3달.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빠 소원이 자식들 결혼하는 거 보는 거래. 가능하면 손주도 보고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 누나는 현재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만 괜찮다면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어때? 그때까지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취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요즘 사람들은 보통 결혼 30대 이후에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먼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가 물론 너무 좋았지만 결혼이 떠오를 만큼 단단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결혼하자는 얘기에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내 말이 너무 당황스럽지. 조금 생각해봐도 돼. 나도 좀 억지인 것 같아. 알아. 천천히 생각해보고 나한테 알려줘. 그런데 엄마가 우리 집에 너랑 같이 한번 오래.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건 괜찮지? 엄마가? 아, 그래. 나 남자친구 집에 가는 거 처음인데. 그게 더 떨리네. 알았어. 시간 정해서 알려주면 맞춰서 갈게. 남자친구의 엄마가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온 사람인데요. 남자친구는 아니었어요.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도 드라마 속 부잣집 사모님처럼 엘레강스한 분이셨습니다. 집안은 어떻고요? 고급 자재들로 꾸며져 있었고요. 제가 온다고 간단히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릇도 보니까 다 명품이었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요. 보니까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오라고 한 거야.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어때요? 음식은 입에 맞아요? 네, 정말 맛있어요. 꼭 파는 파스타 맛이 나요. 아니,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줌마가 솜씨가 좋아. 한식, 양식, 중식, 태국 음식까지 모두 섭렵하셨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른 곳까지 말고 우리 집에 와요. 여기 아줌마가 다 해주실 거야. 집은 엄마가 있으니까 못 오는 거지. 집에 오면 잔소리 할 거 아니야? 둘이 분위기 좋은 곳 가서 놀 겁니다. 이래서 아들놈은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엄마가 용돈 줄 테니까 우리 소영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 알았지? 그때 남자친구의 누나도 집에 들어왔어요.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는데 집안 분위기가 밝더라고요. 사실 아버님이 아프셔서 분위기가 매우 어두울 줄 알았거든요. 다들 내면의 힘이 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그날 집에 초대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면 뭐라고 해야 하나 걱정을 했었는데요. 결혼 이야기는 안 하시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한마디 하신 게 전부였어요. 결혼해서 자주 보면 좋겠다고요. 인사 잘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시댁의 첫인상은 너무 좋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다 밝고 저한테 잘해줘서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 마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직장인이고 남편은 학생이긴 하지만
집안이 좀 잘 살잖아요. 시어머니 되실 분도 저보고 사회초년생이고 급하게 결혼하는 만큼 예단과 혼수는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 배려도 좋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를 했어요. 뭐? 결혼? 아우, 지금 회사 들어간 지도 1년이 조금 넘었고 아직 어려. 이제 26인데 결혼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니? 아빠도 마찬가지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런 결혼은 아빠도 좀 싫다.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야. 이렇게 빨리 하면 일에 차질 생기는 법이라고. 나도 이렇게 빨리 결혼하려던 계획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 상황이 좀 그렇긴 해. 아빠가 아프신데 자식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시잖아. 그 말을 듣는데 나도 조급해지더라고. 얘는 그래도 엄마는 좀 천천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결혼이 일륜지대서인데 엄마는 서두를 생각이 전혀 없어. 오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알았지? 그런데요,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기다릴 수 없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양손 가득히 선물을 준비해서 온 그는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우리 소영이를 일찍 결혼시킬 생각이 없어. 그럴 이유가 없어.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 제가 단순히 저희 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소영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은 학생이지만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금융 쪽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바로 취직하려고 학기 중에 자격증도 많이 따놓고 대외 활동도 많이 했어요. 4학년 때 인턴 과정 밟고 바로 취직해서 소영이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허락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말을 정말 잘해요.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말에 아빠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또한 인생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부분에서도 점수를 받았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시지만 원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셨다고 해요. 그래서 재산이 그렇게 많은 거였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자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세우고 시댁 식구들이 남은 평생 잘 살 수 있게 잘 돌려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댁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얼마나 시간을 붙잡고 싶으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만난 지 1년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기도 전에 시아버님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졌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3달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는 급격히 위독해져서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어요. 그 뒤로 2주 뒤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슬퍼하는 시댁 가족들을 달래가며 아버님을 보내드렸어요. 저라도 정신을 잘 차리고 이 장례를 잘 치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납골당, 화장터, 기타 등등 선택해야 할 것들도 많았고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서 정신이 없었는데 하나하나 처리를 해가며 차분하게 대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큰일을 겪게 하고 또 장례도 잘 치르는 것에 대해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저도 잘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분은 그때까지였고요. 아버님 장례가 끝난 후부터 저에게도 시월드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시어머니는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에 사는 어머님들의 자매들, 즉 시이모님들한테 가서 마음을 추스르고 올라오셨어요. 저희도 신혼집에서 살다가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해서 시댁에 갔는데요. 묘하게 저한테 툴툴대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기분은 어떠세요? 한 사람 떠나간 자리가 많이 정말 크네요. 저희도 아직 마음이 그러는데 우리 함께 위로가 되어요. 위로는 무슨 위로? 됐어. 오늘은 왜 온 거야? 밥 얻어 먹으려고 온 건 아니지? 그럼 그냥 가라.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오셔서 얼굴도 뵙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아버님 떠나간 후 마음은 얼마나 잡으셨는지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셨고요. 엄마 오늘 많이 피곤한가 봐. 하긴 지방에서 몇 시간 걸쳐서 올라오셨으니까 피곤할 만도 하지. 아이, 그럼 엄마 쉬어. 우린 다른 날 올게. 남편도 분위기가 안 좋자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 댁에 가자마자 다시 나왔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가는데도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도 민망한지 엘리베이터까지 저희를 배웅해줬고요. 아휴,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아직 기분이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 옳게 미안해. 일부러 와줬을 텐데. 아유, 아니에요, 형님. 그럴 수도 있죠. 형님이 옆에서 어머님 잘 위로해 주세요. 일상으로 돌아오시면 점점 마음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 내가 옆에서 잘 위로할게. 조심히 돌아가고. 너는 밤길 운전 조심하고. 물론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어머님의 마음보다 내가 더 힘들진 않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해도 다 받아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그러셨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힘든 일은 없으니까 시어머님이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지금은 아프셔서 그런 거니 이해하고 넘기라고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머님을 다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의 히스테리로 시집살이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호출이 왔어요. 어머님 집에 급히 오라는 거였죠. 그날이 주말이었고 별다른 약속이 없어서 갔어요. 일하는 아줌마 딸이 애 낳아서 병원에 며칠 가 있는다고 했어. 그동안 네가 우리 집 일 좀 해라. 네? 제가요? 제가 시댁 살림살이들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요. 부탁을 해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갑자기 호출을 하셔서. 너는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야? 나도 살림 못하고 네 시누이도 며칠 여행 가서 안 들어와. 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삼시세끼 차려내. 나는 못하니까. 그러고는 휙 안방으로 들어가 누우시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의외로 간단하게 답을 찾아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보고 배달 음식 먹으라는 거니? 네, 어머님. 저도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고 어머님은 배고프시니 배달이 딱이에요.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동네 1위 맛집이래요. 됐다. 내 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으마.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도움이 안 되네. 시어머님의 폭언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의 변함없는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니 그 단단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모진 시집살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있는 자리에서 남편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한 학기 남겨두고 있잖아. 휴학했어요. 대학 시절 동안 어학연수를 못 가서 그게 참 아쉬워서 이번 학기는 휴학하고 어학연수를 갔다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무엇이든 저와 의논해서 결과를 내던 사람이 저를 거치지 않고 이미 휴학을 해버렸고요. 어학연수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에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기분이 상한 건 저한테 어떠한 언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고민을 같이 있는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이 서운했어요. 그렇지. 어학연수를 안 갔네. 갔다 오긴 해야 할 텐데. 이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거 학창시절에 하지 졸업해서는 못해. 그럼 계획 잘 짜고 경비 얼마 드는지 알려줘. 엄마가 돈 대줄게. 정말? 아싸. 엄마 고마워. 나는 결혼했으니까 엄마 지원 끝인 줄 알았지. 내가 다음 주에 계획한 거 브리핑할게.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 그래, 내가 내 자식 가르치지 남의 자식 가르치겠니? 계획 차질 없이 잘 세워. 괜히 싼 거 꾸리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자신의 엄마한테 거듭 감사하다고 말을 했고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요.
저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던 계획이었고 저도 몰랐던 일이라 영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때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 후에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당신 휴학을 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말없이 휴학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학연수도 그래. 나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어머님께 말씀드려야지. 나 정말 너무 서운해. 나는 별 뜻은 없었고 휴학 후에 어학연수는 원래 결혼 전부터 엄마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당신한테 말하는 걸 까먹었어. 그리고 다 같이 있는 자리니까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당신이 왜 서운한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당신한테 뭐야? 내가 누구야? 나 당신 와이프야. 어떻게 당신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상의는 나랑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도 중요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둘 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가 그렇게 서운할 일이야. 제 서운함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건가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중요한 일을 먼저 상의하고 계획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너무 서운한데 남편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갑자기 남편과 말이 안 통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논리를 서로에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내고 말았죠. 그러다가 남편이 어학연수 가는 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다 같이 공항으로 가서 남편을 배웅해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복도 없지. 처가가 돈이 많아서 처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어학연수 비용도 안 내줘. 외국으로 떠나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아유, 그런 건 다 잊어버려. 남편은 제 눈치를 조금 보더니 그런 말 그만하라고 어머님을 진정시키는 건 아니겠어요? 엄마, 이 사람 들어. 조용히 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엄마 있으니까 되지 뭐. 저희 엄마 아빠는 어제 인사 나눴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이 사람한테 용돈도 쥐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셨고요. 오늘은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 알았다. 누가 뭐라고 했니? 왜 갑자기 이상한 사람 만드는지 모르겠네. 우리 아들 잘 다녀와. 연락 자제하고. 알았지? 엄마, 그만해. 왜 감정 상하는 말을 해. 나 들어갈 테니까 세 사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집에 잘 들어가. 남편은 분위기가 이상하자 서둘러 떠났어요. 그때 느낌이 확 왔어요. 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해 하신다는 걸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는 아버님의 뜻에 못 이겨 저희를 결혼시키기 위해 마음에 안 드는 저를 받아들인 것 같고요. 저희 친정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도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친정이 잘 살진 못해도 도리는 지키고 살았습니다. 잘 사는 시댁덕 볼 생각 일절 없고요. 저희 친정은 남편에게도 더 해주려고 했어요. 차도 바꿔줬고요. 아버님 떠나시고 건강 상할까봐 한약도 지어줬고요. 저에게는 항상 혼자 남은 시어머님께 잘하라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저렇게 오해하시고 모욕하시니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국하자 어머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시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확 느꼈어요. 앞으로 시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요. 역시 시는 시구나. 내가 그동안 어머님을 좋게 봤구나 했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님을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이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들어올 거니 적적하고 외로워도 어쩌겠어요. 저는 저 나름 잘 살아내야죠. 그래서 저도 남편이 없는 6개월 동안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자격증 학원에 등록도 했고요. 필라테스도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남편 생각이 덜 날 것 같고요. 시간도 빨리 지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어머님이 자주 찾아오셨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반찬 해주신 적이 없으셨는데 반찬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물론 집에서 일하시는 아줌마의 작품이긴 할 테지만요. 저를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한약 먹으라고 절 한의원에도 데리고 가주셨어요. 혼자서도 잘하려면 일단 몸이 건강해야 해.
혼자인 사람들 보면 혼자니까 대충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 혼자일수록 건강 잘 챙겨야 한다. 알았니? 네,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저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대충 먹지 않고 잘 챙겨 먹을게요. 우리 애가 없으니 내가 시어미로서 너를 챙기는 건 당연하지.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다 말해. 나도 며느리랑 모녀처럼 지내고 싶어. 살가운 시어머니의 멘트에 저 사실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며느리와 모녀처럼 지내고 싶다니요. 그동안 저한테 오만 신경질을 낸 건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친정 무시한 것도 어머님이시고요. 그런 일들은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친근하게 훅 들어오시니 저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보여준 태도는 정말 여느 못된 시어머니와 다름이 없었는데요. 병 주고 약 주는 건가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처럼 대하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이 정도면 저한테 무슨 부탁할 이유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시댁으로 불렀고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듯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고요. 식탁을 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 혼자 지냈는데 걱정이 돼서 불렀어. 뜨끈한 밥이라도 먹이려고.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아들을 타지로 보내놓고 내가 너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먹는 건 잘 챙겨 먹는데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자꾸 살이 빠져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 집 아줌마가 오늘 신경 써서 차리셨는데 이 파스타는 내가 했어. 먹어봐. 아주 맛있을 거야.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밥을 먹는 내내 재밌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저도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정말 즐거운 저녁 시간이 보냈어요. 음식을 다 먹으니 어머님은 후식을 준다며 저보고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 시누이가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고요. 간단히 손만 씻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 깎은 과일과 차를 내오신 어머님은 제 앞에 앉으셨어요. 무언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시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하셨습니다. 네 형님 말이야.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어. 날 잡고 조만간 상견례 할 거야. 아마 그때 네 남편도 잠깐 들어와야 할 거야. 그때 볼 수 있겠네. 어머, 형님 축하드려요. 결혼하신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날을 잡으셨구나. 아이,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행복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 원래 결혼 전에 심란하다고 하는데 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이제 얘도 시집 가면 이 큰 집에 나 혼자 썰렁하게 살아야 하는데 얘, 너네가 들어와서 살면 어떠니?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어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신혼집 해주신 거 감사한데요. 엄연히 생활 습관이 다른데 같이 살면 서로 맞춰가면서 흠만 보일 거고요. 감정도 많이 상할 거예요. 저는 그러는 거 싫어요. 옳게 잘 생각해봐. 엄마 집에 살면 엄마가 밥도 다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애 생기면 애도 다 봐줄 텐데 들어와서 사는 게 더 편하지. 우리 엄마 엄청 깨어있는 분이야. 젊은 사람들 생활 습관 이해 못하는 분 아니야. 형님 말이 맞아요. 제가 어머님과 같이 살면 어머님이 많은 부분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도 편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좀 독립적인 성향이라 혼자 사는 것도 재밌고요. 집안일도 좋아해서 무리 없이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어머님도 혼자 사시면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은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작심을 하고 저를 설득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 왜인지 이 두 사람한테 휘말릴 것 같아서 확실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표정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저는 그만 먹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시누이가 곧 결혼하는데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그 집도 우리 집 못지않은 집안이고 의사잖니.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야. 글쎄 예단 목록을 보내왔지 뭐니.
줄줄이 별별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걸 다 해가야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요구를 했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좀 그렇네요. 한두 푼으로 끝낼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많은 돈이 필요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네 신혼집 팔아서 돈을 융통해야겠다. 아니면 너희 친정에서 돈을 좀 융통해 오던지. 둘 중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서 신우이 예비시댁에서 받은 예단 목록을 저한테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좀 의아했죠. 어머님이 이렇게 호화스럽게 생활을 하는데 그 정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 형님 결혼을 저희 엄마가 도와줄 의무는 없지 않나요? 예단은 어머님이 해내셔야죠. 그런데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자처럼 사는데 돈이 없다니요? 이게? 벌써 너 시댁재산 노리는 거니? 그 돈 주식으로 다 묶여 있어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야. 그 주식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현금이 없어.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요, 어머님, 저는 저희 신혼집 빼는 것도 저희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도 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 신혼집 어머님의 집이 아니에요. 저희 둘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제가 산 짐들이 다 있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하지 말라고 하셨었지만 제가 혼수는 다 해왔잖아요. 어머님은 정말로 신혼집만 얻어주셨고요. 그러니까 집에는 손 안 대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딸이 시집가는데 혼수는 해가야지 않냐며 남들처럼 똑같이 좋은 브랜드로 혼수 다 해왔습니다. 그러니 저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서 시댁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뒤통수에 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년이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네. 아우 더러워.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점점 갈수록 미운 짓만 해. 어떻게 사람 들으라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할 땐 그렇게 알랑방귀 껴가며 꼬셔놓고 이제 와서는 더럽다니요? 제가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 있나요? 정말 너무 서러워서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한참 동안 울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문자를 계속했거든요. 문자에서 제 기분이 파악이 되자 연락이 온 겁니다.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어머님께 당했던 이야기들을 다 전했어요. 짐 이야기부터 더럽다는 이야기까지도요. 뭐? 우리 엄마가?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세상에, 우리 엄마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도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쉽게 잊을 수가 없네. 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만 나와. 남편도 많이 놀랐어요. 자기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저한테 모질게 대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제가 다 설명해주자 믿게 되었어요. 내가 아침이 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신한테 그러지 말라고 단속할게. 그리고 집도 잘 정리할게. 많이 속상하지.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남편과 전화통화라도 하니까 점점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모든 화병에는 대화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이 풀리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서 잠을 못 잤구나. 기분 풀고 눈 좀 붙여봐. 내일 또 회사 가야 하잖아. 나도 좀 더 자야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전화할게. 뭐? 당신 지금 점심시간대 아니야? 지금 거기 시간 12시 정도라고 뜨는데? 아니, 당신 말이야. 당신 자고 일어나면 아침 되니까 그때쯤 다시 전화한다고. 나는 점심 먹고 눈 좀 붙일 거고. 그 말인 거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그런 이상한 느낌을 속속 들여 파헤칠 기분이 아니라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쯤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았고요. 마치 일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목소리도 쌩쌩하고 주변 소음도 꽤 들렸습니다. 전화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많이 들렸는데요.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았죠.
그런데 주변 소음이 꽤 심하네. 지금 거기 새벽 아니야?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다니는 학원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 영어도 하고 있어. 선생님들 목소리 들리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구나. 다들 고생이 많네.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사네. 알았어. 그럼 난 전화 끊을게. 어서 쉬어. 무언가 이상했지만 그걸 잘 몰라서 콕 집어서 이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그대로를 믿기로 했어요. 남편 말을 믿어야지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을 급매로 내놓았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너네 신혼집 급매로 내놨다. 벌써 집 보러 온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하고 간댄다. 네 전화번호 줬으니까 문 잘 열어주고 그 집 좀 깨끗이 치워놓고 잘 보여줘. 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너는 시댁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했잖아. 너는 사람 짜증나게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니? 제가요? 아니요. 어머님, 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시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뭐라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요. 무슨 수모를 당하라고요. 분명 저 괴롭힐 게 뻔한데 그런 집에 절 놓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모르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시어머님이 저에게 집 내놓았다고 이야기하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면 자꾸만 눈길이 가잖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체형과 자세가 남편과 너무 비슷해서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글쎄 너무 비슷하다고 봤더니 세상에 진짜 제 남편이 맞았던 거예요. 여보 당신 맞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토론토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서 왜 있냐고. 어? 여보, 당신은 여기 왜 있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뭐 타고 왔어? 저를 알아본 남편도 크게 놀랐어요. 서로 길거리에서 반가운 인사도 안 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놀라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온 게 문제가 아니지. 당신이 여기 어떻게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한데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내가 이따가 숙소에 가서 연락해도 될까? 지금 바빠서 빨리 가야 해. 미안해. 내가 다시 연락할게. 남편은 제가 알아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급하게 어디를 가야 하는 건지 황급히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비싸고 좋아 보이는 차를 타고 말이에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놀라서 다리가 풀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겨우 집에 들어와서 누웠는데요. 그때서야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학연수 안 간 거야? 토론토 안 갔냐고. 나 사실 어학연수 안 갔어. 토론토를 가긴 갔지만 며칠 여행만 하고 다시 돌아왔어. 그 다음부터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고. 무슨 알바?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왜 속였어? 차라리 그냥 집에 돌아와.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 그냥 집으로 돌아와. 그게 사실 아는 선배가 일을 도와달라고 했어. 내가 원래 금융 쪽에 관심이 많잖아. 그런데 선배가 새롭게 일을 시작했는데 나도 같이 해보고 싶더라고. 자금이 좀 필요해서 엄마한테 어학연수 간다고 돈을 융통한 거고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거든? 조금만 하면은 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줘라. 당신도 모른 척하고 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줘야 해. 그럼 내가 고려해볼게. 가족들까지 다 속여가면 이게 무슨 짓이야.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그냥 금융 쪽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일 다 끝나면 알려줄게. 그때까지만 좀만 기다려줘. 알았지?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전화도 잘 받지도 않았고요. 받아도 생사 확인 정도로만 아주 짧게 인사 정도만 하고 끊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이가 안 좋은 시어머니께 이런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때는 시댁과 대화 자체를 하기 싫었을 때라 저만 혼자 끙끙 앓으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주말 아침에 누군가 벨을 누르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경찰이지 뭐예요. 경찰입니다. 여기 최동훈 씨 집 맞죠? 최동훈 씨 집에 계시나요? 안에 있으면 좀 불러주시겠어요? 아니요. 남편은 집에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최동훈 씨가 주가 조작의 일당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금액이 엄청나서 숲에 떨어졌어요. 혹시 어디에 계신지 아시나요? 네? 주가 조작이요? 아니 이 인간 별거 다 하고 다니네요. 그 인간 어학연수 간다고 부모한테 돈 받아가고 온 가족 속이고 와이프인 저까지 속이고 한국에 있던 사람이에요. 일한다고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참, 제가 며칠 전에 타 지역에서 마주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경찰한테 듣기로는 그 인간이 해외에서 주가 조작 관련된 교육을 받았고 설계까지 해왔다고 해요. 한국에 와서 사기를 치고 사람들한테 투자금 받아서 주가를 조작하고 아주 증권계를 꼬이고 있다고 하고요. 투자금 받은 사람들이 상당해서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일 수가 있냐고요. 이런 일을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는 저한테 계속 집 가지고 신경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집이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예, 너 왜 집을 안 보여줘? 네가 안 보여주면 내가 일 처리를 못할 줄 알아. 집 안 보고 사기로 했다. 너 시댁에 들어와 살 준비해. 저는 그때 벌써 이혼 서류를 만들어둔 상태였어요. 남편을 만나면 이혼을 하자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차례 협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도 안 해준다고 했고요. 소송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신혼집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날리게 생겨서 제가 먼저 위자료 재산분할 받으려고 조정이혼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었던 상태였죠. 이런 걸 꿈에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한테 으름장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참을 이유가 있나요? 어머님께도 예고를 먼저 해드렸어요. 어머님, 신혼집을 금매로 팔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전 시댁에 안 들어갈 거고요. 남편 일 정리되면 그때 나갈 거니까 그때 마음대로 하세요. 조만간 아들을 뉴스에서 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얘기하죠.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전화가 와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저한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며느리 보기를 개똥으로 아는 시어머니, 저도 똑같이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아주 빅엿을 선사해주고 싶었어요. 자식 일보다 괴로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날을 위해 저는 이를 갈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남편은 도망갈 곳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로 자기 숨을 곳 좀 마련해달라고 했네요. 여보, 미안해. 그런데 이거 다 오해야. 내가 가서 설명할게. 이 위기만 잘 넘기면 되는데 여보야, 나 숨을 곳 좀 정해줄 수 있어? 나 잡히면 정말 끝이야, 끝. 그럼 한 차례 경찰들이 찾아왔었던 집은 어때? 우리 집은 아직 경찰들이 한 명씩 지켜보고 있어서 안 되고 어머님 집 어때? 거기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 말을 믿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숨었고요. 저는 그걸 바로 경찰한테 일렀습니다. 왜인지 그 모습을 봐야 할 것 같아서 회사에 반차도 쓰고 그곳으로 달려갔죠. 경찰들은 시댁에 쳐들어가 남편을 체포해갔고요. 체포당한 남편 모습에 시어머니는 졸도해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시누이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키러 가더라고요.
가슴이 모에 콱 얹힌 듯 답답했지만 어머님이 저렇게 쓰러질 정도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벌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자식한테는 더럽다느니 모진 말들을 하면서 괴롭히시더니만 정작 자기 자식은 죄를 저질러 경찰한테 체포당하잖아요. 이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언행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런 일을 왜 했냐는 경찰의 물음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투자금 유치까지? 왜 이런 일을 벌였어요? 이런 일을 벌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돈을 주긴 했지만 엄마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고요. 더 큰 돈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보고자 이런 일을 꾸미게 되었어요. 있는 집 자식이 더하다는 게 이런 일 같아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주는 용돈의 수준이 남들 월급 수준이라 꽤 됐거든요. 그 돈으로만 생활을 해도 평생 일하지 않을 정도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더 큰 돈을 만져보고 싶었다던 남편의 발언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거든요. 그 통장 내역 보니까 남들 월급 정도로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하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그 욕심 다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용돈을 쉽게 주니까 제가 성에 차겠어요?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게 잘 풀리지 않으니까 제가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살았겠냐고요. 이게 다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정말 너무 생각이 어리지 않아요? 어떻게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 엄마 탓을 돌리나요? 거기서 정말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주는 돈으로만 쓰고 살았다면 크게 힘든 일 겪지 않고 탄탄대로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인생 말아먹는 일인지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주가 조작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와 조정 이혼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보고 무섭기도 하고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된 김에 제 몫은 분명히 받고자 조정 이혼으로 갔고요. 제가 원하는 부분을 변호사와 잘 정리한 후 남편과 말을 했어요. 다행히 예전부터 말해왔던 거라 그런지 수월하게 이혼은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그 집은 이혼으로 인연을 끊게 되었는데요. 속 시원히 남편과 정리하고 신혼집에 있는 짐 챙겨서 일단은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부모님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범죄자가 되었는데 저는 절대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벌금, 그런 돈들이 아주 상당했어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전 남편이 아닌 이전 시어머니가 지기로 했나 봐요. 시누이 결혼 때 그렇게 돈이 융통이 안 돼서 며느리 집까지 뺏으신 양반이 이제는 그것들로도 안 되겠으니 자신의 집도 팔고 명품들 싹 팔고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서 보상을 해줬다고 해요. 그 동네 중고 명품점 사장님께서 일부러 전화와 저에게 전해주신 사실이에요. 아주 집에 있는 명품들이 다 우리 샵에 들어왔어. 아주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다 좋은 급들이라 금방 팔리긴 할 것 같아서 나도 헐값에 주진 않았어. 좀 짠하기도 하더라. 그렇게 사모님 소리 들었던 사람인데 너무 크게 몰락하는 것 같아. 글쎄요. 자기 딸 결혼시킬 때 예단비 부족하다고 며느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까지 뺏으려던 사람이었어서 저는 조금의 연민도 없어요. 좀 쌤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머, 그랬어? 아유, 자기도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고생했어. 지금은 이혼한 거 축하하고. 이미 동네에 그 인간들 인간 말종이라고 소문 쫙 났잖아. 하긴 그때 아들이 체포되어 갔는데 소문 안 나면 이상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저희 예전 시누이는 어떻게 됐어요? 시누이는 명품들 안 가져왔어요? 예단비 부족하다고 해서 물건들 팔 줄 알았는데요. 그 여자 진짜 웃기더라. 처음에는 고가의 명품들 다 가져와서 나한테 팔았어. 근데 파혼당했대. 아무래도 남동생이 지금 수감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파혼당하니까 다시 돈 들고 와서 팔았던 가방 다시 사가는 거 있지? 대단해. 엄마는 지금 모든 걸 다 팔고 아들 제값 치르고 있는데 누나라는 것은 그 가방이 아까웠는지 다시 사가고. 아유, 세상에. 역시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이런 집안 사정 알면 결혼 안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나저나 진짜 웃기네요. 가방 다시 사가다니. 대단하네요. 그렇게 이전 시댁 동네에 중고 명품샵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사장님과 한참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고소했는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그 집안은 완전히 망했네요. 이거 참 고소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이 평생 처자식들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놓고 가셨다고 하니까 완벽하게 몰락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도 절대 안 건들겠죠. 그런데 그 예전 시어머니를 직접 볼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재산 분할 때문에 만나야 했었는데 그가 깜빵에 있어서 이전 시어머님이 대리인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예전에 엘레강스한 스타일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거짓골이 되었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수수한 거고 정확히 말하면 거짓골이었습니다. 잘 지냈니?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재산 정리하고 빚 갚으면 나도 정말 궁핍하게 살고 있어. 우리 큰애 소식도 들었니? 파혼까지 당했어. 내가 정말 이 나이에 큰일 치르고 있다. 보시다시피 나 돈 되는 물건들 다 팔아서 가방도 없어. 이렇게 코백으로 갖고 다니잖아. 그래서 말인데 분할한 재산을 좀만 더 줄여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무슨 소리세요? 법적으로 저한테 그 금액을 주라고 결정난 사항입니다. 주지 않을 시에는 또 다른 소송이 들어갈 거예요. 각오하세요. 아니,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아유,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구해올게. 근데 오늘은 못 줘. 어머님도 아들처럼 깜빵 가고 싶지 않으면 빠른 시간 안에 그 돈 마련해야 할 거예요. 둘 중 누가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그 집 사정 봐주게 생겼어요. 재산 분할 내고 하지 말고요. 소송하기 전에 돈 갖고 오세요. 더럽게 굴지 마시고요. 그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돈을 구했기에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그 집안과 드디어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남의 돈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돈만 쫓다가 인생 말아먹은 시댁 이야기 들으니 어떠셨나요?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